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천체를 우리는 항성 또는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은 항성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뭔가 이상하죠? 중성자 별이나 백색 외성도 모두 빛을 내는 항성인데 왜 별이 아니라는 걸까요? 사실 조금 말장난 같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별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 빛을 방출하는 천체를 말합니다. 핵융합 반응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빛을 방출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백색 외성과 중성자 별은 아닙니다. 백색 외성과 중성자 별은 모두 별이 수명을 다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천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별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저 천천히 식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들은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핵융합 반응은 단순하게 원자핵과 원자핵이 서로 결합하는 반응입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작거나 비슷한 별들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소와 수소가 결합해 헬륨이 만들어져 중심에 쌓이게 되고요. 잃어버린 질량만큼 에너지를 방출해 빛을 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태양보다 질량이 더 무거운 별의 중심은 작은 항성들보다 더 높은 압력과 온도를 가지고 있죠. 이로 인해 이런 항성들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찌꺼기, 즉 헬륨까지도 핵융합 반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항성들의 중심엔 작은 항성과는 달리 철이 쌓이게 되고 이렇게 양파 껍질 같은 모습을 하게 되죠. 어쨌든 질량이 작던 크던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찌꺼기가 한계까지 쌓이게 되면 어떤 항성이든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순간 질량이 작은 항성들은 행성상 성운으로 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의 찌꺼기들이 모여 백색 외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질량이 큰 별들의 경우 초신성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중심의 철들이 모여 중성자별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부분입니다. 백색 외성과 중성자 별은 핵융합 반응의 찌꺼기가 모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없고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이 천체들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 빛을 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 빛을 내는 진짜 항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런 특징 때문에, 즉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식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별들은 별의 마지막 단계, 죽어있는 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뭔가 이상하죠? 우리는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부르기로 해놓고 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이런 천체들도 모두 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문제는 백색 외성과 중성자 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성에도 성, 별이 들어가고요. 초신성의 성도 별을 뜻하죠. 그리고 갈색 외성도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지만 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갈색 외성은 실패한 별이라고도 불리는 가스 덩어리인데요. 보통 태양의 질량의 0.012에서 0.0076배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에서 가장 작은 별인 적색 외성과 질량이 안타까울 정도로 비슷하죠. 적색 외성의 최소 질량이 태양의 질량의 0.08배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별이 되지 못한 실패한 별이라고 불리는 거죠. 딱 1000원이 모자라서 꽃배기를 지키지 못하는 천체라는 겁니다. 물론 갈색 외성 중에서 질량이 큰 친구들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별이라고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천체들까지 모두 별이라고 부르는 건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허무하죠? 별의 어원은 에스튜버스티알이라고 하는 고대어에서 출발했습니다. 빛나다, 빛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말 그대로 밤하늘에서 빛나는 모든 것들을 별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 관습이 그대로 내려와 지금도 천체들을 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별은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 빛을 내는 천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태양처럼 핵융합 반응을 통해 빛을 내는 천체만이 진짜 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색 외성이나 중성자 별과 같은 천체들까지 별이라고 부르는 건 그저 오래된 관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남은 연휴도 편하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말에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양자는 파동처럼 움직일 수도 있지만 입자처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양자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도 파동처럼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붙죠. 먼저 양자역학에서 양자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이상의 위치, 즉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과 이때 이 물질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게 되지만 입자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관찰했을 땐 입자의 성질만을 가지는 물질이 바로 양자죠. 솔직히 이건 한국말 아니죠. 더 단순하게 하이젠베르크식으로 훅을 날려보자면 양자는 동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면일 땐 파동, 뒷면일 땐 입자의 성질을 가지는 입자인 동시에 파동인 물질이라는 거죠. 다만 진짜 동전과는 다르게 두 면이 동시에 존재하지는 않고요. 앞면일 땐 파동처럼만 행동하고 뒷면일 땐 입자처럼만 행동하는 아주 야무진 물질이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양자입니다. 물론 양자역학을 떠나서 보통 양자라고 하면 원자보다 작은 중성자나 양성자 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쪼개고 또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에너지 덩어리를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양자는 앞에서 말한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자는 조건만 잘 갖추어진다면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지구와 태양, 은하, 그리고 드웨인 존슨까지도 모두 양자처럼 행동할 수 있죠. 크기나 질량에 어떤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데요. 바로 측정되지 않을 때가 이 까다로운 조건이죠. 잠시 이중슬릿 사고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맛있겠죠? 이중슬릿은 두 개의 구멍이 뚫린 금속판에 양자를 통과시켜 이 뒷판에 어떤 패턴, 무늬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 양자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게 증명되었죠. 먼저 이 이중 슬릿을 향해 입자인 공을 계속해서 던진다고 하면 이 공은 벽에 부딪히거나 구멍을 통과해 뒷벽에 두 줄의 무늬를 만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결파나 음파 같은 파동을 이 이중 슬릿에 통과시켜 보면 이 물결들은 이중 슬릿을 통과하며 회절하게 되고 이때 위상이 같은 파동은 서로 보강 간섭하여 강해져 진하게 무늬를 남기게 되고요. 위상이 반대인 파동은 상쇄 간섭하여 약해져 흐린 무늬를 남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독특한 무늬가 남게 되죠. 그럼 이 이중 슬릿의 입자인 작은 전자를 통과시켜 볼까요? 아주 작은 전자를 이 이중 슬릿에 통과시키게 되면 전자는 공과 같은 입자임에도 불구하고 파동과 같은 무늬를 남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자가 입자인 동시에 파동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전자가 이중 슬릿에 뚫린 두 개의 구멍을 파동처럼 동시에 통과했으므로 하나의 전자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는 전자가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양자의 특징과 아주 똑같죠? 그럼 이번에는 조건을 조금 바꿔보죠. 이중 슬릿을 통과하는 전자를 측정, 즉 관측해 보는 겁니다. 이 경우 전자는 놀랍게도 다시 입자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중 슬릿을 통과한 전자가 공처럼 선명한 두 줄의 무늬를 남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전자, 즉 물질이 파동처럼 행동하느냐, 입자처럼 행동하느냐를 결정하는 건 측정입니다. 측정되지 않을 때는 파동의 성질을 띠고 측정될 땐 입자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파동처럼 움직이기 위한 조건이 측정되지 않을 때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참고로 이 관측을 오해해서 만들어진 효과를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데요. 관찰자 효과는 우리가 물질을 쳐다보는 순간 물질의 상태가 바뀐다, 즉 생각이 물질의 상태를 바꾼다는 쓰잘데기 없는 효과를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측은 쳐다보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그저 물질에 반사된 빛을 흡수해 뇌로 신호를 전달할 뿐이고요.
측정은 이런 게 아닙니다. 측정은 단순하게 약간 충돌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본다는 건, 관측한다는 건, 측정한다는 것은 물질과 충돌에 반사된 빛을 보는 겁니다. 또 공기와 우리의 몸이 충돌하는 것도 일종의 측정이고요. 전자의 경우 빛을 방출하는 현상도 측정입니다. 심지어 손가락을 마주대는 것조차도 측정이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의 충돌, 자신의 상태가 변하는 것까지 모두 측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우주의 모든 물질, 크기와 질량에 관계없이 모두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더 디테일하게 꼬집고 가자면 이중 슬릿 실험을 진행하는 이 상자 역시 물질이 완벽하게 측정되지 않는 그런 마법 같은 공간은 아닙니다. 다만 이 상자 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진공 상태로 만들어 공기의 밀도를 줄이게 되면 전자가 공기와 충돌, 즉 측정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쏘는 전자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파동의 성질을 가진 전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간섭 무늬를 나타낼 수 있죠. 즉 이중 슬릿 상자마저도 완벽히 측정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측정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거죠.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양자역학에 따라 어떤 물질이든 측정되지 않는다는 이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인간이든 태양이든 심지어 은하들까지도 모두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주의 모든 물질이 입자인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우주의 모든 것이 이중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맞서고 싶고 어떤 때는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도망쳤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나면 혼날수록 잘하는 것도 더 못하게 되죠.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4개의 행성은 워싱턴 주립대학의 연구원들이 발표한 행성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 이상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지구와 비슷한 행성들을 찾고 있는 걸까요? 사실 여기서 지구보다 생명체가 살기에 좋다는 건 인간이 살기에 더 좋은 환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생명체 자체가 생겨나기에 좋은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행성 중에서는 인간이 살기에는 애매한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행성들을 고른 기준도 지구와는 조금 다르죠. 먼저 이 행성들은 지구와는 다르게 K형 외성을 공존하는 행성들을 골랐습니다. K형 외성은 M형 외성인 적색 외성과 G형 외성인 태양의 중간에 있는 항성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K형 외성은 태양보다 가볍고 어두운 항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태양보다 생명체에게 더 좋은 특징이죠. 먼저 K형 외성은 보통 태양의 절반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태양보다 약 1.6에서 7배 정도 더 긴 수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지구의 경우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8에서 41억 년 전에 생명체가 생겨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생명체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K형 외성의 긴 수명이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행성의 나이가 50억에서 80억 년 이하인 행성은 이 목록에서 제외되었죠. 또 K형 외성의 밝기가 태양보다 덜하다는 것도 유리한 조건입니다. 왜냐면 항성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은 생명체의 DNA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자외선에 노출돼 DNA가 파괴되고 변형되면 암에 걸리게 되거나 후손의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는 생명체가 생존하기 어렵고 어렵게 생존한 생명체가 후손에게 제대로 DNA를 물려줄 수 없다는 걸, 즉 제대로 진화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의 방출이 적다는 건 생명체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되죠.
다음 조건은 지구보다 50% 정도 더 무거운 질량을 가지는 행성입니다. 이는 지구보다 더 강한 중력, 즉 더 많은 대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냥 많은 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이 대기의 25에서 30%는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불활성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죠. 불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란 화학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 기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구의 대기에는 질소가 비활성 기체죠. 화학과라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보태자면 가장 안정적인 비활성 기체는 8쪽인 헬륨인데요. 헬륨은 최외각 전자가 모두 차 있어서 거의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악수한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에 합격 목걸이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구보다 중력이 강해 대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산소가 풍부하고 생명체에게 독성이 없는 대기를 가지는 행성이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은 지구보다 평균 온도가 약 5도 정도 더 높아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이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당한 온도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조건이 우리에게 좋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또 나쁘다고도 말할 수 없는 파인애플 피자 같은 조건이죠. 여기서부터는 사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지구처럼 많은 물과 육지가 존재해야 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지구처럼 위성, 달이 존재해야 하며 지구처럼 움직이는 땅과 자기장이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이죠. 이 조건들은 행성을 직접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로는 데이터를 모으기 힘든 조건들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사실 명왕성의 표면까지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최근에는 지구와 48.6광년의 거리에 있는 LHS 3844b의 표면을 스피처 망원경으로 직접 관측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행성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약한 빛을 직접 관측한 것일 뿐 정말 화성처럼 직접 이 행성의 표면을 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조건들은 모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예상으로 이루어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조건들도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과 육지가 존재해야 한다는 건 문명과 관련이 깊은 부분인데요. 만약 지구가 물로 가득 찬 행성이었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도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속에서는 불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과 육지가 존재하는 행성만이 문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리고 달과 같은 거대한 위성은 행성의 자전축을 안정시켜줍니다. 모항성에서 받은 열을 골고루 행성에 잘 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지구의 경우 달이 있기 때문에 약 23.5도 정도 기울어진 자전축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는 행성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달이 없어 지구의 자전축이 계속해서 바뀐다면 어떤 시기에는 너무 춥고 또 어떤 시기에는 너무 더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환경은 생명체가 살기에 좋지 않죠. 마지막으로 자기장은 행성으로 들어오는 항성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항성풍은 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짜 바람은 아니고 전자파와 자기장파, 입자 등이 포함된 바람이죠. 이런 바람이 직접 행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생명체의 DNA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없는 행성에서는 생명체가 생겨날 수 없죠.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지구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는 행성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K형 외성을 공전할 것, 두 번째는 행성의 나이가 50에서 80억 년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구보다 50% 정도 더 무거운 질량을 가지며, 네 번째는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의 25에서 30%가 산소, 나머지는 비활성 기체로 이루어져 있을 것, 다섯 번째는 지구보다 평균 온도가 약 5도 정도 높아야 하고, 여섯 번째는 물과 육지가 존재해야 하며, 일곱 번째는 적당한 거리에 위성이 존재할 것, 여덟 번째는 지구처럼 땅이 움직이며 자기장을 가져야 한다는 이 8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행성만이 지구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행성 중 최고는 어떤 행성일까요? 이 24개의 행성 중 최고는 바로 KOI 5715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약 1.8배 정도 더 무겁고 55억 년 정도의 적당한 나이를 가지고 있는 행성인데요. 위치는 백조자리 근처로 지구와는 약 2970광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맨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북쪽을 바라보며 뒤로 누우면 바로 그곳에 이 행성이 존재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생명체가 살기에 좋은 행성을 찾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억지스러워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발견된 24개의 행성은 새롭게 발견된 행성이 아니라 예전의 데이터를 이용해 다시 찾은 슈가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허블 망원경의 후계자로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망원경인데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임무를 시작했을 때 어떤 것을 보느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행성 목록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우주로 올라갔는데 막 들어온 이등병처럼 멍 때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지구와 똑같은 행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쌍둥이 행성을 찾았던 거죠. 하지만 이 목록을 작성한 기준은 지구와는 다릅니다. 더 넓은 범위에서 생명체를 찾기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행성들을 다시 조명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이번에 작성된 24개의 행성은 인간이 살기에 좋은 행성들이라기보다는 생명체가 살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행성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행성 목록을 만든 이유는 결국 2021년에 발사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임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이제 지구와 똑같은 쌍둥이 행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명 그 자체가 만들어지기에 더 좋은 조건을 가지는 행성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탐색 범위를 넓혀 예전의 데이터에서 행성을 찾아낸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친절과 사랑을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윷둥이들 정말 사랑 항상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사랑스러운 하루 되길 바래요. 윷맨. 이론상 어떤 물질이든 슈바르츠 실츠 반지름보다 작아지게 되면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구가 블랙홀이 된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블랙홀 위에 있게 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들어가 보자면 지구가 블랙홀로 바뀌는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짜릿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발 아래에 있는 모든 것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자유낙하를 시작하기 때문이죠. 가속도가 붙어 점점 더 빠르게 지구의 중심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처럼 짜릿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ISS의 우주 비행사들이 느끼는 것과 비슷한데요. ISS는 엄밀히 이야기해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떨어질 땅이 계속해서 멀어질 뿐이죠. 이로 인해 이 안에서는 수직항력, 즉 받쳐주는 힘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직항력이 없어지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무중력이라는 착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블랙홀로 변한 지구의 표면에 있는 우리도 수직항력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심을 향해 점점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정작 우리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죠. 물론 땅이 가까워지고 공기의 저항을 느낄 수 있다면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죠. 주변의 공기도 주변의 모든 물질도 우리와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공기의 저항도 느낄 수 없고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공기의 저항이 없어 타죽지 않고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될까요?
먼저 단순하게 계산해 보자면 우리는 평균적으로 725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게 될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인데 어떻게 평균 가속도가 이렇게 클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블랙홀이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의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낙하를 시작하게 되면 이 물체가 가지는 가속도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와 같지만 블랙홀의 특이점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다릅니다. 블랙홀의 특이점에 다가가는 경우 특이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중력이 강해져 가속도도 점점 더 커지게 되죠. 이로 인해 평균 가속도가 지구의 중력 가속도보다 더 큰 725m/s 제곱이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1초에 725m/s씩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가지는 속도는 0이지만 특이점으로 가는 중간 부분인 3186km 부근에서는 초속 10km의 속도를 가지게 되고요. 특이점으로 들어갈수록 가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특이점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는 무려 초속 870km/s의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보통 소총에서 발사되는 총알보다 약 945배 정도 빠른 속도고요. 가장 빠른 탐사선인 파커솔라 프로브보다는 4.5배 정도 빠릅니다. 정말 신나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이 속도를 즐길 수 없습니다. 왜냐면 최고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몸이 찢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특이점에 다가갈수록 우리는 더 큰 중력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지구가 블랙홀이 되면 지름이 1.6cm 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작은 블랙홀에서는 거대한 블랙홀보다 더 큰 조속력을 받기 때문에, 즉 머리와 발의 중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몸이 원자 단위로 찢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행은 지구의 블랙홀의 특이점에 닿기 전에 끝나게 되죠. 그렇다면 지구 주변의 다른 천체들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달은 여전히 블랙홀이 된 지구를 공전하고 있을 것이고, 태양이나 주변의 금성, 화성도 모두 이전과 같은 궤도를 돌게 되죠.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구가 블랙홀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이 블랙홀의 질량은 지구와 같죠. 블랙홀이 된다고 해서 더 큰 중력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구가 블랙홀로 변한다고 해도 주변의 달이나 행성들은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지구가 블랙홀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낙하를 시작하게 되지만 ISS의 비행사들처럼 무중력을 느낄 뿐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구 질량의 작은 블랙홀의 특이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특이점에 도달하기 전에 블랙홀의 조속력에 의해 원자 단위로 몸이 찢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와는 달리 다른 천체들은 지구 블랙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구 질량 블랙홀의 조속력이 강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작은 상처에 더 약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로 지쳤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는 조금 더 소중하게 자신을 위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1.6cm만큼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우주의 모든 것은 모두 원자라고 불리는 이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그리고 스마트폰도 모두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원자의 99.9%가 빈 공간이라는 건 우주의 모든 물질 또한 99.9%는 비어 있다는 뜻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원자는 빈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자의 빈 공간이 없으므로 우주의 모든 물질 또한 빈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죠. 먼저 원자가 빈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는 보어 모형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형은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 모습은 원자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면 전자는 원자핵의 주변을 돌고 있지도 않고 항상 정확한 위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실제 원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는 사진은 양자 현미경으로 찍은 수소 원자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 실제 원자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보호 모형과는 확실히 다르죠. 이 사진에 보이는 모든 점들은 전자의 밀도를 나타내는데요. 빨간색 부분은 전자의 밀도가 높은 부분이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전자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수소 원자는 원자핵 하나와 전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전자가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수소 원자의 전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가 마치 물결처럼 원자핵 주변을 감싸고 있는 거죠. 이는 전자가 원자핵 주변 모든 공간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며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공간이 전자의 구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육둥이들을 원자핵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제 목소리를 전자라고 한다면 제 목소리는 여러분의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을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제 목소리가 들리고 스마트폰에서 멀어져도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방 전체에 제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전자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죠. 참고로 이 사진에 보이는 전자의 모습이 모두 다른 건 전자의 궤도 때문입니다. 전자는 마치 순간이동을 하는 것처럼 움직이는데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 원자핵과 멀어지고 에너지를 방출하면, 즉 빛을 방출하면 원자핵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 이동은 마치 전자가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공간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에서는 전자의 구름이 원자핵과 가깝고 전자의 궤도에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에서는 원자핵과 전자의 구름이 멀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 이렇게 전자가 빛을 방출해 안정적인 상태를 가지는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한 상태는 파티피플,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파티피플은 개인적인 애칭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보호 모형과는 다르게 전자는 원자핵 주변의 모든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원자는 99.9%의 빈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원자로 이루어진 우주의 모든 물질도 빈 공간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예를 들어 원자핵을 감싸고 있는 전자의 위치를 관측하게 되면 이 전자의 구름은 사라지고 전자는 하나의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길이가 아무리 짧다고 해도 이 사이는 빈 공간이 아닐까요? 사실 이 사이의 공간도 비어 보이긴 하지만 진짜 빈 공간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빈 공간이라는 건 0, 즉 진공 상태를 의미하죠. 단순하게 공기만 빠져있는 상태가 아니라 물질 그 자체가 0인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진공 상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0이라는 진공 상태가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빈 공간처럼 보이는 모든 공간이 양자 요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 요동은 단순하게 입자와 반입자쌍이 나타났다, 사라지며 요동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현상으로 인해 마치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에도 물질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공간도 비어있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우주에는 빈 공간 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원자는 99.9%의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자핵은 전자의 구름에 쌓여있기 때문에 빈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전자의 위치를 관측해 이 구름이 걷히더라도 이 공간은 양자 요동이 채우고 있으므로 비어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 요동이 온 우주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물질은 물론이고 우주 자체에도 빈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마치 빈 공간처럼 보이는 곳도 양자 요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도 이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눈에는 한없이 비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한 장점이나 재능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달에서 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이 발견된 거죠. 그렇다면 달에서 발견된 물을 바로 마셔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바로 목구멍에 때려 박아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문제만 제외한다면 말이죠. 이번에 물이 발견된 곳은 클레비어스 크레이터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지구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크레이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하죠. 달의 표면에 흐르는 물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대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이 아주 개미 눈물만큼 존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태양빛에 의해 증발해버리고 말죠. 심지어 클레비어스 크레이터도 태양빛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곳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 앞에서 이야기한 한 가지 문제이자 달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존재하는 물은 모두 달의 표면 아래에 존재하는데요. 마치 가장 안전한 이불 속처럼 달의 암석들이 물을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물이 있긴 하지만 아주 적은 양만이 존재하고 있죠. 이번에 우리가 발견한 물의 양은 약 100에서 400ppm인데요. 0.01에서 0.04%의 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수분 함량으로만 따지면 사하라 사막보다 약 140배 정도 적은 양입니다. 1톤의 모래를 가지고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너무 감질나죠? 물론 이 지역 말고도 물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콜드 트랩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구역은 태양빛에 노출되지 않는 항상 어둡고 다크한 부분으로 약 마이너스 160도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얼음, 즉 물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지역까지 모두 합하면 달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은 기존의 예상치의 2배인 4만 제곱킬로미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개인적이고 조심스럽게 계산해 봤을 때 4만 제곱킬로미터의 범위 안에 물이 0.01에서 0.04%가 존재한다면 달에는 총 6억 리터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죠. 이는 우리 모두가 쓰기에는 부족한 양이지만 5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160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니죠. 달에 존재하는 물은 얼음 상태로 존재하거나 암석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이 물을 추출하는 건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곳에 존재하는 물의 양이 적어 1톤을 가지고 종이컵 한 컵 분량의 물밖에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물 분자가 풀려버릴 수 있다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달에도 마실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만 이 물을 추출해 마음껏 마실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쓰고 보니까 솔직히 너무 어그로였다, 그죠? 그렇다면 달에서 발견된 이 물은 모두 어디에서 온 걸까요? 아마 눈치가 빠른 윷둥이들은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바로 운석입니다. 달에는 하루에도 몇십 킬로그램의 운석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운석 중에서도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진 해성의 먼지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사실 보통 해성에서 떨어져 나온 먼지들은 대기 중에서 타버리기 때문에 지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하지만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달의 표면에 박혀 물을 전해줄 수 있고 이 친구들이 전해준 물이 달의 콜드 트랩이나 암석 아래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아주 적은 양이지만 달에 물이 생기게 되죠. 약간 리빙 포인트로 엄밀히 구분해 보자면 대기에서 불타버리는 천체는 유성이라고 하고요. 대기에서 불타지 않고 표면에 떨어지는 천체는 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달에 떨어지는 먼지들은 지구 입장에서는 유성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이 물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물은 단순히 학술적인 가치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에 기지를 만들 수 있다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구 밖 다른 천체에 기지를 짓는 일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매번 지구에서 필요한 물자를 전달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ISS에 물자를 전달하는 로켓을 발사하려면 보통 약 5,600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달에 있는 물을 사용하게 되면 무거운 물을 굳이 달까지 옮길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요. 달기지의 유지 비용이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기지를 가지게 된다면 달기지의 데이터를 이용해 다른 행성에도 기지를 지을 수 있게 되겠죠.
한 가지 예로 달에서 식물을 기르는데 확실히 성공하게 될 경우 이를 이용해 다른 행성에 기지를 지을 때 자체적으로 식량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구와 다른 행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날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달에 물이 존재한다는 건 학술적인 가치를 넘어서 드디어 우리가 다른 행성에도 진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달의 클레비어스 크레이터에서 발견된 물은 우리가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이지만 이 물을 추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물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인류는 달에 기지를 세워도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달 기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면 어쩌면 아주 먼 미래에는 수원 화성이 화성이 아니라 진짜 화성에 사는 토박이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달에 물이 발견되었다는 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인류가 우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달에서 발견된 이 적은 양의 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듯이 우리 역시 우주에 비해 한없이 작지만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물보다 더 중요하죠. 왜냐면 물 한 컵에는 1.2에 10의 24제곱개의 물 분자가 있지만 여러분은 우주에 단 한 명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토성은 물에 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기서 끝일까요? 물에 빠진 토성은 어떤 변화도 없이 조용히 물에 잠겨 있게 될까요? 아니면 뭔가 극적인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먼저 토성이 물에 뜰 수 있다는 건 토성의 밀도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토성의 질량은 5.683에 10의 26제곱킬로그램인데요. 이를 이용해서 토성의 밀도를 계산해보면 약 687kg/. 세제곱미터가 되죠. 이는 물의 밀도인 1000kg/. 세제곱미터보다 낮은 밀도입니다. 그래서 밀도만 놓고 보면 토성이 물에 뜰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토성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물체가 아닙니다. 토성은 중심핵이 수소가스로 뒤덮여 있는 가스형 행성으로 실제 토성의 밀도는 중심부가 가장 높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낮아지죠. 축구공이나 농구공처럼 안쪽의 밀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토성을 실제로 물에 담그게 되면 토성의 중심핵은 물보다 밀도가 높아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요. 중심핵을 감싸고 있는 가스들은 가스이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 토성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토성은 별이 될 겁니다. 물론 엄밀히 보자면 토성 때문에 별이 되는 게 아니라 토성을 담그기 위해 물을 모아두는 순간 물이 별로 변하게 되죠. 먼저 우리가 토성을 물에 푹 담그기 위해서는 최소한 토성보다 더 거대한 크기를 가지는 행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면 엄청난 양의 물을 우주 공간에 뿌려 놓으면 중력에 의해 서로 뭉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네모난 욕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둥근 공처럼 생긴 물로 이루어진 행성을 사용해야 하죠. 그리고 이로 인해 물의 양도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네모난 욕조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때 욕조는 최소한 15만 1398km의 높이를 가져야 하고요. 이 욕조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4도의 물을 기준으로 약 3.47에 10의 27제곱리터의 물이 필요하죠. 이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합친 것보다 약 255만 1652배 정도 많은 양입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죠. 이건 그저 네모난 욕조를 사용했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고요. 실제로 공 모양의 욕조, 행성에 토성을 담그기 위해서는 토성보다 최소한 8배는 더 큰 반지름을 가지는 둥근 욕조가 필요합니다. 물의 양으로만 따져보면 1.01에 10의 29제곱리터, 지구에 있는 모든 물보다 7,443만 8,907배 정도 많은 양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모든 천체들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소핵과 수소핵이 부딪혀 서로 융합하려면 엄청난 압력과 온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수소 원자들이 서로를 밀어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물의 중심에서는 어떨까요? 이 물의 중심은 엄청난 질량, 즉 중력에 의해 14조 4천억 파스칼의 굉장한 압력을 받게 되고요. 이로 인해 중심 온도도 31억 4천만 켈빈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압력과 온도입니다. 그래서 토성을 굳이 담그지 않아도 물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게 되면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단순하게 별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토성의 평균 밀도는 물보다 낮기 때문에 평균 밀도로만 따져봤을 땐 물에 뜰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토성의 밀도는 중심핵에서 가장 높고 바깥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그래서 토성을 실제로 물에 담그면 바깥의 수소는 가스이기 때문에 날아가게 되고 중심핵은 물 아래로 가라앉게 되죠. 하지만 포인트는 이게 아니었죠. 우리가 토성을 푹 담글 만큼의 엄청난 양의 물을 우주에 모아놓게 되면 중력에 의해 이 물의 중심은 높은 압력과 온도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따라서 토성을 물에 담그면 솔직히 조금 억지스럽긴 한데 어쨌든 별이 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조금 억지를 부려서 토성을 별로 만든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기 위해서는 이런 억지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조금 자신이 없어도 잘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려보는 거죠. 물론 여러분은 이미 잘해왔기 때문에 이는 억지가 아니라 용기라고 불러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억지 아니 용기 있는 하루 되길 바래요. 눈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생물은 데이노코쿠스 라디오두란스라고 불리는 박테리아입니다. 왼쪽의 사진이 지구에 있는 디 라디오두란스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의 사진이 우주에 갔다 온 후 변화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작은 친구에게 뭔가 초능력이 생겼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박테리아의 바깥 부분에 돋아내는 돌기는 물집인데요. 사실 아직 왜 물집이 생겼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왠지 징그러워졌죠. 어쨌든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언제나 그렇듯 가설은 존재합니다. 바로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이 물집이 생겼다는 의견이죠. ISS 외부의 환경은 생명체에게는 골목에 숨은 맛집 같은 곳입니다. 더럽게 불친절하죠. 우주 공간은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방사선이 가득한 공간인데요. 방사선은 원자가 안정적인 상태를 가지기 위해 방출하는 에너지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태양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예로 들자면 수소핵과 수소핵이 만나는 순간 방출되는 이 핵 에너지가 바로 방사선입니다. 단순하게는 솟나 강력한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그리고 이런 특징 때문에 방사선은 직진성과 투과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생명체를 통과하게 될 경우 DNA를 파괴시키고요. 이렇게 파괴된 DNA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변형을 일으키게 되죠. 암이 쉽게 생기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상되어 회복되지 못한 세포는 제 기능을 상실해 생명체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죠. 온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라디오두란스는 어떻게 방사선을 버텨낸 걸까요? 이 미생물이 방사선을 잘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회복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방사선이 DNA를 파괴해도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로 인해 이 박테리아는 15,000그레이에 달하는 방사선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의 약 3,000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죠. 참고로 이렇게 강한 성질 때문에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실험 대상이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이상하죠? 디라디오두란스가 이렇게 많은 양의 방사선을 버틸 수 있다면 우주에 갔다 온 뒤에도 멀쩡한 모습으로 남아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미생물에 생긴 물집이 더 이상한 겁니다.
지구에 있던 디라디오두란스와 ISS에 있던 디라디오두란스 사이의 가장 큰 변화라면 우주에 있던 디라디오두란스가 mRNA와 여러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졌다는 것 말고는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 외형만 변해서 돌아왔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mRNA와 단백질이 많아졌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mRNA는 단순하게 DNA에 보관된 유전 정보를 단백질로 전달해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디라디오두란스가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 단백질 함량이 높아진 이유도 이와 같죠. 그리고 이를 통해 수포의 역할이 아마도 방사선에 의한 손상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라디오두란스의 생존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실험의 의미는 단순히 디라디오두란스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미 정말 많은 미생물이 우주 공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죠. 디라디오두란스가 최초의 우주 미생물이라거나 우주에서 1년을 최초로 버틴 미생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디라디오두란스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건 특별한 환경 때문이죠. 디라디오두란스가 있던 곳은 ISS의 외부 노출 키트였습니다. 이 키트 안에는 190나노미터 이하의 파장을 가지는 빛은 들어올 수 없는데요. 이는 화성처럼 자기장이 없는 행성의 표면과 같은 환경이죠. 그래서 디라디오두란스가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 화성처럼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뜻하고요. 어쩌면 우주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외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바로 이 부분이 이 실험의 진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디라디오두란스는 우주에 갔다 온 이후 곳곳에 물집이 잡혀있는 이상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아직 이 물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디라디오두란스가 화성과 같은 환경을 가지는 행성의 표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라는 걸 뜻하죠. 따라서 디라디오두란스의 생존과 변화를 통해 우주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디라디오두란스가 우주에 적응하면서 모습이 바뀐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좋든 싫든 환경에 따라 항상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좋지 않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물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물만큼 이상한 물질도 없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고체 상태의 물, 얼음입니다. 그리고 얼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물 위에 뜰 수 있죠.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액체 상태의 어떤 물질이 고체가 된다는 건 이 물질을 이루는 분자들이 서로 가까워진다는 걸 뜻합니다. 즉 어떤 액체든 고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물은 아닙니다. 물은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며 약 10% 정도 커지죠. 이는 물의 독특한 분자 구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물의 분자 구조를 보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물이 얼음으로 바뀌면서 물 분자들이 서로 결합하게 되면 중간중간 빈 공간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얼음이 물보다 더 큰 부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피가 커진 얼음은 물보다 더 낮은 밀도를 가지게 되므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기름은 이와 다른데요. 기름을 얼려 이를 액체 상태의 기름에 넣을 경우 고체 상태의 기름은 당연하다는 듯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뜰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물이 얼마나 독특한 물질인지를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물의 또 다른 이상한 점은 표면 장력입니다. 표면 장력은 액체 내부에 있는 분자들 사이에 생기는 응집력과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들의 부착력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액체 내부의
응집력이 크고 표면의 부착력이 상대적으로 작을 때 액체는 응집력을 최대로 하기 위해 표면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성질을 표면 장력이라고 하죠. 단순하게는 물방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물방울이 동그란 모양으로 뭉칠 수 있는 건 물이 표면, 즉 물이 공기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사각형보다는 팔각형이 닿는 면적이 작고 다시 팔각형보다는 십육각형이 닿는 면적이 작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작은 면적을 가지다 보면 마지막에는 원이 됩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공과 같이 동그란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은 이 표면 장력이 강해도 너무 강한 게 문제입니다. 물의 표면 장력은 물보다 밀도가 높은 동전까지도 띄울 수 있을 정도죠. 중력까지도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또 모세관 현상이라고 불리는 현상도 물의 표면 장력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모세관 현상은 액체에 가느다란 관을 넣었을 때 액체와 관 사이에 생기는 부착력과 액체 내부의 응집력으로 인해 액체가 스스로 가느다란 관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관의 굵기가 가늘수록 표면 장력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나죠. 그리고 물은 어떤 액체보다 모세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식물의 뿌리가 물을 빨아들였을 때 물의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 빨아들인 물을 자신의 머리 꼭대기까지 옮길 수 있죠. 그래서 물의 이런 강력한 표면 장력도 물을 이상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의 표면 장력이 어떤 엄청나진 않지만 굉장한 비밀에 쌓여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물이 이렇게 강한 표면 장력을 가질 수 있는 건 모두 수소 원자 덕분인데요.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들은 물 분자를 이루는 산소 원자에게 아주 강하게 끌립니다. 이로 인해 물의 표면 장력이 다른 액체보다 더 높아지게 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사실 물의 가장 이상한 점은 바로 순수한 상태를 가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렵다는 것도 부족하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은 지구에서 가장 좋은 용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매는 용액을 만드는 물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금과 물을 섞어 소금물을 만드는 경우 물이 소금을 녹이는 용매로 작용하죠. 즉 용매는 어떤 물질에 달라붙기 좋아하고 또 용해 어떤 물질을 녹이는 걸 누구보다 좋아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 거의 모든 물질에 용매로 작용하죠. 어떤 물질이든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부분적으로 녹거나 물에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미친.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 물과 부분적으로 섞여 100%의 순수한 물을 만드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질로 인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죠. 물에 녹은 여러 가지 성분들, 영양소가 생명체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도 조금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물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녹여서 소화 흡수에 도움을 주고요. 세포의 대사 과정, 세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거나 하는 생명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물이 용매로서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성질로 인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해도 어그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질이 물의 가장 이상한 점인 동시에 다른 액체는 절대 가지지 못하는 물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물이 우주에서 가장 이상한 물질 중 하나인 이유는 다른 액체들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다른 액체들과 달리 고체가 되었을 때 부피가 커진다는 점과 두 번째는 표면 장력이 중력을 이길 정도로 너무나도 강하다는 점, 세 번째는 대부분의 물질에 용매로 작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질로 인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다른 액체들은 할 수 없는 물의 가장 이상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물은 지구에서 가장 흔한 물질인 동시에 생명체를 낳는 우주에서 가장 독특하고 이상한 물질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본 이 이상한 점들은 쉽게 볼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매력이나 장점도 어쩌면 이와 비슷할 수 있죠. 쉽게 눈에 띄지만 그걸 발견하기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닮아가기 위해 자신의 단점을 찾기보다는 조금 더 진짜 자신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지구가 마치 평평한 것처럼 느껴지는 건 지구와 비교해 우리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는 작은 짐볼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짐볼 위에서는 쉽게 짐볼이 휘어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지만 지구처럼 말도 안 되게 거대한 공의 표면에서는 휘어짐을 거의 느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지구 밖에서 지구를 직접 보지 못해 생기는 착각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지나친 의심도 한몫하겠죠. 왜냐면 지구의 표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직접 느낄 순 없지만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월식은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으로 늘어설 때 달이 지구의 그림자로 들어가면서 달이 어둡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월식이 일어날 때 달에 생기는 지구의 그림자를 보면 밥아저씨 스타일로 빠르고 쉽게 지구가 둥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지구가 평평한 원반 모양이고 이 원반을 태양이 똑바로 비추면 공이나 원이나 모두 원 모양의 그림자를 가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되는데 만약 지구가 평평한 원반 모양이라면 월식은 무조건 밤 12시 자정에만 일어나야 하죠. 왜냐면 지구가 평평한 원반 모양일 경우 태양과 지구가 일직선으로 정렬되는 건 딱 한 번 자정에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정 이외의 시간에는 지구와 태양이 일직선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평한 지구에서 월식은 항상 12시에만 일어나야 하고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월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죠. 예를 들어 2018년 1월 31일에 있었던 개기월식의 경우 오후 10시쯤 시작해 오후 11시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월식을 볼 수 있었던 지역을 표시한 지도인데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는 이 월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었고요.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는 월식의 일부분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런 표시가 없는 지역은 이 월식을 1도 보지 못했던 지역이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이 월식을 볼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듯 평평한 지구에서는 자정에만 월식이 생기고 전 세계의 모든 지역이 모든 사람이 월식을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자정에만 월식이 생기지도 않고 모든 지역에서 월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월식을 통해서 지구가 평평한 원반 모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계절인데요. 지구의 계절 변화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태양빛을 받는 각도가 달라지면서 계절이 생기는 거죠. 참고로 태양과 지구의 거리, 즉 태양이 가까운지 먼지는 계절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름에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고 반대로 겨울에는 태양과 지구가 가장 가깝죠. 그리고 이 차이는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영향을 미치는 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지구가 태양빛을 받는 각도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 지구가 평평한 원반 모양이라면 지구에 비치는 태양의 각도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원처럼 동그란 모양의 땅에 빛을 비추면 원의 표면은 둥글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빛의 각도가 달라지지만 평평한 표면에 빛을 비추면 지금 보는 것처럼 빛을 받는 모든 곳의 각도가 같죠. 그래서 평평한 지구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태양빛의 각도가 같아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모두 같은 계절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한국이 겨울이면 지구에 있는 모든 지역이 겨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호주와 뉴질랜드처럼 남반구에 위치한 지역은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와는 계절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가 겨울이면 이 두 나라는 여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산타가 서핑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건 호주에서는 산타가 우는 아이에게만 선물을, 이렇듯 지역에 따라 계절이 다른 것도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죠. 또 위도에 따라 다른 별이 보인다는 것도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북극에서는 아크투로스나 플레이아데스와 같은 별을 볼 수 있지만 남극에서는 이런 천체들을 볼 수 없고요. 반대로 남극에서는 알파 센타우리와 같은 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별은 북극에서는 볼 수 없는 별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마이라고 불리는 별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별은 남반구에 있는 호주에서는 볼 수 있지만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는 평평한 지구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중 하나죠. 왜냐면 평평한 지구에서는 모두 같은 하늘, 즉 모두가 같은 별자리와 같은 별을 항상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도에 따라 볼 수 있는 별과 볼 수 없는 별이 생기는 것도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단순하고 강력한 증거가 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가장 단순한 증거로는 경도에 따라 해가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이 다르다는 걸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에서는 해가 오전 7시 20분에 뜨지만 독도에서는 오전 7시 5분에 해가 뜨죠.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 미국을 기준으로 다시 해보자면 뉴욕에서 오전 6시 30분에 해가 뜨는 걸 봤다고 가정해보면 LA에서는 3시간 후에 해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도에 따라 해가 뜨는 시간이 3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해가 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에서 오후 4시 35분쯤 해가 지는 걸 본다면 LA에서는 3시간 후에 해가 지는 걸 볼 수 있죠. 심지어 한국 시각은 뉴욕 시각보다 14시간 정도 더 빠릅니다. 한국에서 해가 뜨는 걸 봤다고 가정했을 때 뉴욕에 있는 사람은 14시간 후에 해가 뜨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해를 보면 17시간 후에 LA에서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실제 지구에서는 해가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이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이는 지구가 공 모양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만약 지구가 평평한 원반 모양이라면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모두 같은 시간에 해가 뜨고 지는 걸 봐야 하죠. 그래서 평평한 지구에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지구가 평평한 원반 모양일 경우 월식이 자정에만 일어나며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지구의 모든 지역에 계절이 모두 똑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별 또한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보여야 하고 해가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 역시 모든 지역에서 같아야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순한 현상들을 통해 지구가 평평한 원반 모양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의심은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선글라스지만 실내에 들어오면 선글라스를 벗어야 하듯이 지나친 의심은 진실을 가리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나친 의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골디락스 존은 행성과 모항성의 거리로 따져봤을 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구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짝 복선 티내고 있죠? 눈치 없게. 어쨌든 대표적으로 지구도 골디락스 존 안에 있는 골디락스 플라넷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이상하죠? 골디락스 존이 모항성과 천체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구 옆에 딱 붙어있는 달은 왜 그런 걸까요? 왜 달에는 생명체가 없는 걸까요? 혹시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뻔하게 시작해보자면 당연히 아닙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골디락스 존 aka HG가 가지는 의미는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구역이 아닙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HG는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하죠. 그래서 골디락스 존에서 중요한 건 바로 온도, 즉 모항성과 천체 사이의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난로에 손을 가져다 대는 것과 비슷한데요. 손이 난로와 가까워질수록 뜨거워지고 반대로 난로와 멀어질수록 차가워지는 것처럼 모항성을 공전하는 천체도 모항성에 가까워지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모항성과 멀어지면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HG는 행성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물이 액체 상태로 행성 표면에 머물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하죠. 그리고 이런 기준, 오로지 거리로만 기준을 잡기 때문에 사실 HG 안에 어떤 천체가 있다고 해도 액체 상태의 물이 없을 수도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이 그렇죠. 달은 지구처럼 골디락스 존에 있지만 중력이 약해 대기를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달의 표면은 항상 태양빛에 그대로 노출되고요. 이렇게 태양빛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지역에는 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죠. 태양빛에 의해 물이 기화해 우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달에도 물이 존재하긴 하죠. 하지만 이 물은 대부분 달 내부에 암석과 섞여 있고 표면에 존재하는 물도 콜드 트랩이라고 불리는 항상 어두운 부분에 얼음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달도 HG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흐르는 물이 존재하지 않고요. 이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달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금성과 화성도 태양계의 골디락스 존 안에 있지만 이 행성들에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금성의 경우 대기의 약 96%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로 인해 금성의 표면에는 엄청난 온실 효과가 일어납니다. 태양빛을 흡수하는 족족 이 열을 표면에 쌓아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성의 표면 온도는 무려 450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온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모두 파괴됩니다. 표면 온도만 놓고 봤을 때 우리와 같은 복잡한 생명체는 금성에서 살 수 없죠. 또 금성의 강한 대기압도 문제가 되는데요. 지구와 비교해 금성의 대기압은 지구보다 약 95배 정도 강력합니다. 1967년에 발사되었던 소련의 베네라 4호도 금성의 대기압에 의해 폭발해버렸죠. 진짜 장난 없죠? 이렇듯 금성도 달처럼 골디락스 존에 있지만 말도 안 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존재하지 않고요. 이는 금성에 생명체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금성의 표면에서 약 50km 정도 되는 상공은 지구와 비슷한 온도와 압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곳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아직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죠. 그리고 화성도 골디락스 존에 있으면서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은 행성입니다. 화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장이 없다는 건데요. 자기장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방사선, 태양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태양풍은 생명체의 DNA를 파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명체에게 치명적이고요. 행성의 표면에 태양풍이 직접 들어오게 되면 대기와 부딪혀 대기를 구성하는 물질들을 우주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또 이런 항성풍에 의해 행성의 표면에 있는 물까지도 우주로 날아가게 되죠. 달의 표면에 흐르는 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간단하게 어떤 행성에 우리와 같이 복잡한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죠. 그래서 화성은 자기장이 없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흐르는 물과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듯 골디락스 존은 오직 거리에 따른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명체가 거주할 수 없거나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HG의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HG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명체의 존재 기준을 지구로 잡았다는 데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많은 실험을 통해서 복잡한 생명체는 가혹한 환경을 버틸 수 없지만 미생물과 같이 단순한 생명체는 얼마든지 우주 곳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디라디오 두란스라고 불리는 이 작은 친구가 화성의 표면과 같은 환경에서 1년을 버틴 적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굳이 생명체의 존재 기준을 지구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행성들을 다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OI 571호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을 예로 들 수 있죠. 이 행성은 지구보다 약 1.8배 정도 더 무겁고 지구보다 10억 년 정도 더 나이가 많은 행성입니다. 이 행성의 환경은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의 약 25%에서 30% 정도만 산소고요. 온도도 지구보다 약 5도 정도 높은 평균 온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죠.
단순하게 사람이 살기에 좋다기보다는 생명체가 태어나기에 좋은 곳입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는 지구와 똑같은 환경의 행성을 찾기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생명체 그 자체가 살기 좋은 행성을 찾고 있죠. 물론 이 문제에 조금 실드를 쳐보자면 아직까지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복잡한 생명체가 사는 곳이 지구라는 거죠. 그래서 외계 생명체의 기준을 지구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기준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게 최근 의견이죠.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골디락스 존은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구역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저 모항성과 천체의 거리로만 따져봤을 때 천체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 때문에 골디락스 존에 있는 천체 중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죠. 태양계에서는 대표적으로 금성과 화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달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말장난 같지만 골디락스 존은 어떤 천체의 생명체가 무조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리로만 따져봤을 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골디락스 존에 있는 천체라고 해서 물과 생명체가 꼭 존재하지 않듯이 우주에선 어떤 기준이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의 기준이 여러분을 완벽히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청색 외성이라고 불리는 파랗고 작은 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천체가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는 별이죠. 왜냐면 청색 외성은 적색 외성의 마지막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적색 외성은 우주에서 가장 작고 가장 많으며 가장 수명이 긴 별인데요. 특히나 적색 외성의 수명은 약 수백억 년에서 수조 년에 달하는 말도 안 되게 긴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직접 계산해보자면 태양의 질량의 0.081배밖에 되지 않는 가장 가벼운 적색 외성의 경우 약 17조 년에 달하는 엄청난 수명을 가지게 되고요. 태양의 질량의 0.5배 정도로 가장 무거운 적색 외성의 경우 약 800억 년 정도의 긴 수명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긴 수명 때문에 적색 외성의 마지막은 청색 외성이라고 불리는 아주 독특한 천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색 외성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걸까요? 또 왜 이 긴 수명이 청색 외성을 만드는 걸까요? 적색 외성이 말도 안 되게 긴 수명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가볍기 때문입니다. 별의 중심에서는 수소핵과 수소핵이 만나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질량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별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건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항성의 중심은 더 강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즉, 더 높은 밀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높은 밀도, 즉 수소와 수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더 잘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는 핵융합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면 핵융합 반응은 원자의 핵과 핵이 서로 부딪히면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량이 무거워 중심의 압력이 높은 항성들의 경우 중심의 밀도가 높아서 더 자주 원자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되고요. 이로 인해 더 많은 질량, 더 많은 연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질량이 가벼운 항성들보다 더 빨리 연료를 소진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질량이 가벼운 별의 중심은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기 때문에 밀도가 더 낮고 원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이는 핵융합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걸 의미하는 동시에 별의 수명이 아주 길어진다는 걸 뜻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K9 자주포와 K9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K9 자주포의 경우 최대 880리터의 연료를 넣을 수 있지만 연비가 1리터에 0.416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880리터의 연료로 366km밖에 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와 반대로 K9은 연료를 77리터밖에 넣지 못하지만 연비가 이거는 어쨌든 K9은 77리터의 연료를 가지고 최대 585km에서 739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별도 이와 마찬가지죠. 질량이 무거운 별은 K9 자주포처럼 많은 연료를 가지지만 그만큼 연료를 빨리 태워 빠르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질량이 가벼운 별은 K9처럼 연료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연료를 천천히 태우기 때문에 더 긴 수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질량이 가벼운 적색 외성은 자신의 연료를 태우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이로 인해 청색 외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태양과 같이 어느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들은 연료를 다 사용하게 되면 중심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부피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항성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으로 생기는 청력과 중력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평소에는 중심의 청력과 중력이 균형을 이뤄 항성이 안정적인 상태를 가지지만 연료를 모두 사용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중력이 강해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 항성 중심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중심 핵 찌꺼기 바깥 부분의 온도가 올라가 껍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 생긴 껍질 부분의 청력이 다시 중력을 밀어내게 되면서 항성의 부피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태양의 경우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나게 되면 적색 거성으로 변하며 화성의 궤도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태양의 0.3배 이하의 질량을 가지는 아주 가벼운 적색 외성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이런 적색 외성들은 다른 별들에 비해 너무나도 가볍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료, 즉 수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태양이나 다른 항성이 자신의 중심에서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죠. 이로 인해 적색 외성의 핵 주변에서는 항상 대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에 커피가루를 넣고 숟가락으로 저어 커피와 물을 섞는 것처럼 적색 외성의 모든 수소가 내부에서 섞이며 핵융합 반응에 모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색 외성은 핵융합 반응으로 연료를 사용하면 할수록 대류가 점점 더 빨라지며 점점 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거워질수록 적색 외성의 색깔은 점점 푸른색으로 변하게 되죠. 이렇듯 질량이 가벼운 적색 외성의 대류가 청색 외성을 만드는 겁니다. 참고로 왜 파란색이 더 뜨겁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색깔은 빛의 파장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빨간색은 빛 중에서 가장 파장이 긴 에너지가 약한 빛이고요. 파란색은 이보다 더 파장이 짧은 에너지가 강한 빛이죠. 이런 이유로 적색 외성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푸른색으로 빛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청색 외성을 우리가 절대로 보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적색 외성의 긴 수명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청색 외성으로 변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적색 외성은 태양의 0.3배 이하의 질량을 가지는 아주 가벼운 친구들인데요. 가볍게 계산해보면 이렇게 가벼운 적색 외성은 최소 약 3,703억 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게 됩니다. 생각 없이 계산했는데 신기한 숫자가 나왔죠. 그리고 우리는 지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없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 태양이 핵융합 반응으로 연료를 사용하면 할수록 중심의 압력이 높아져 밝기가 점점 밝아질 예정인데요.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자면 1억 년에 1%씩 밝기가 밝아지게 될 겁니다. 이와 동시에 지구의 평균 온도도 약 1도씩 오르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오르다 보면 약 10억 년 후의 지구는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밝아진 태양빛으로 인해 바다가 모두 증발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온실 효과를 일으키게 되죠. 이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 내부의 온도는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동물과 식물들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 겁니다. 물론 몇몇 미생물은 이런 환경을 견디며 남아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미생물들도 약 55억에서 78억 년 후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완전히 변하는 순간 지구의 표면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10억 년 안에 지구를 떠나지 못하게 된다면 인류는 우주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고 오직 보이저 1호만이 우리의 흔적을 간직한 채 우주에 혼자 남게 되겠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음모론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다른 행성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겠죠. 따라서 적색 외성이 청색 외성이 되려면 최소한 3703억 년의 시간이 필요한 데 비해 인류가 이 긴 시간 동안 우주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청색 외성은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는 천체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청색 외성은 적색 외성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특히나 적색 외성 중에서도 태양의 질량의 0.3배의 질량을 가지는 아주 가벼운 적색 외성만이 청색 외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가벼운 질량을 가지는 적색 외성만이 내부의 대류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소의 100%를 활용할 수 있고 이 대류로 인해 온도를 높여 푸른색으로 빛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작은 적색 외성의 수명은 최소 3703억 년 이상입니다. 그렇다는 건 빅뱅 직후 바로 적색 외성이 태어난 건 아니니까 우주의 첫 번째 청색 외성이 나타나려면 적어도 3658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인류가 우주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청색 외성의 존재는 우리의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는 천체라고 조심스럽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청색 외성은 그저 우리의 예상으로만 존재하는 천체입니다. 뜬금없지만 어쩌면 우리의 걱정과도 많이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 일어날 것 같은 일을 예상하며 자신 안에 걱정거리인 청색 외성을 만들기보다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자신을 조금 더 믿고 과정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